6월 21일 무렵 하지, 낮이 가장 긴 여름날, 24절기 중 10번째 절기는 하지예요. 망종과 소서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6월 21일이나 22일 무렵이지요. 하지는 한자어로 여름 하자에 이를 지가 합쳐진 말로 여름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지자는 두루 미치다 라는 뜻도 있어 여름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 때 우리나라처럼 적도의 북쪽 북반구에서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며 정오인 낮 12시의 태양 높이가 가장 높아져요. 낮이 가장 긴 날이니 햇빛이 비추는 시간과 양도 가장 많겠죠. 이처럼 하지에는 땅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데 그 열이 쌓여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무더위가 찾아와요. 더불어 장마도 찾아오지요. 비가 오기를 바라며 기우제를 지내다. 하지 무렵이면 농촌에서는 망종 때만큼이나 바쁜 때이지요. 곧 닥칠 가뭄이나 장마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가 지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냈어요.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임금이 직접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지요. 백성들도 기우제를 지내다. 하지 무렵까지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 백성들도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어요. 산이나 냇가에 제단을 만들고 돼지나 닭, 술, 과실, 떡, 포 등을 올려서 마을 전체의 공동 행사로 제사를 지냈지요. 비는 한 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기우제는 하지 때만 아니라 연중 행사로 열렸다고 해요. 하지 감자. 우리 조상들이 하지 때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은 감자예요. 하진날은 감자 캐먹는 날이고 보리는 환갑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지요. 매실나무의 열매인 매실을 음료로 만들어 먹기도 했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알려진 장어나 복분자를 먹기도 했대요. 스웨덴 하지 축제.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유럽은 겨울이 길고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나 양이 적기 때문에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특별한 날로 여겨요. 하지 무렵 들판이나 광장에 커다란 불을 피워놓고 농사의 풍년을 바라거나 축제를 벌였지요. 특히 스웨덴에서는 자작나무 잔가지로 감싸고 들꽃 화환으로 장식한 기다란 기둥인 마이스통 둘레를 돌며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를 즐기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지 축제로 하지 무렵에 3일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해요. 하진날에는 스톤헨지, 영국의 선사 유적지인 스톤헨지에는 하진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바로 특별한 일출을 보기 위해서예요. 스톤헨지의 중심축이 하진날 해가 뜨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러 매년 하지가 되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해요. 하지에 대한 속담.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고에 담그고 산다. 하지가 지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느라 매우 분주해짐을 이르는 말이에요.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 하지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고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7월 7일) 무렵 소서, 여름 더위와 장마의 시작. 24절기 중 11번째 절기이자 여름의 5번째 절기는 소서예요. 하지와 대서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7월 7일이나 8일 무렵이지요. 소서는 한자어로 작을 소자에 더울 서자가 합쳐진 말로 작은 더위라는 뜻이에요. 하지가 여름의 시작어라면 소서는 무더운 여름 더위가 몰려오는 때이면서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지요. 소서 무렵에는 장마 전선이 오랫동안 한반도 중부 지방을 가로질러 머물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려요. 이때 제철을 맞은 여름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며 밀을 수확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일하기 바쁜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잡초가 돋아나 이를 뽑아주는 김매기를 해요. 가을 보리를 베어낸 자리에는 콩과 조, 팥 등의 잡곡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했어요. 밀가루 음식과 여름 과일 즐기기.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서 국수나 수제비 같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즐겨 먹고 자두나 토마토, 수박, 참외 등을 함께 챙겨 먹으며 더위를 식혔어요. 민어 매운탕이 제철. 제철 생선인 민어는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특히 고추장을 풀어 애호박을 툭툭 썰어 넣고 수제비 띄워 먹는 민어 매운탕은 입맛 없는 계절의 특별한 음식이었지요. 7월 7일은 칠석날. 칠석이라고 부르는 7월 7일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특별한 절기로 삼은 날이에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목동인 견우와 배를 짜는 직녀가 사랑에 빠져 이를 게을리하자 옥황상제가 노하여 은하수를 사이에 놓고 갈라 놓았는데 해마다 7월석 날에 까치와 까마귀가 머리를 모아 다리를 만들어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날이지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날을 음력으로 기념하고 일본은 양력으로 기념해요. 일본에서는 양력 7월 7일에 지역마다 여러 행사를 벌여요. 지방에 따라선 음력으로 칠석 축제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소서에 대한 속담.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못 심는다. 소서 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 7월 는모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 심어주고 간다. 모내기는 하지 때 대부분 마치고 소서에는 잡초를 뽑으며 김매기를 하는 시기인데 소서가 지나도록 아직도 모내기를 끝내지 못했다면 매우 늦은 편이 되어요. 한 해 농사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빨리 모내기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7월 23일 무렵 대서. 땀 뻘뻘 흘리는 무더운 여름날. 24절기 중 12번째 절기는 대서예요. 여름의 마지막 절기로 소서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 사이에 있어요. 양력 7월 22일이나 7월 23일 무렵이지요. 대서는 한자어로 큰 대자와 더울 서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큰 더위라는 뜻처럼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이지요. 대서 무렵의 무더위는 햇볕이 마치 불처럼 뜨겁게 내리쬐다 하여 불볕 더위라 부르며 찜통 속의 뜨거운 열기에 빗대어 찜통 더위라고도 해요. 밤에도 더위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요. 이 시기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는데 이를 피서라고 해요. 김매기와 퇴비 장만. 대서는 장마철에 부쩍 자란 잡초를 베어 퇴비를 마련하고 농과 밭의 김매기에 여념이 없는 때이지요. 수박과 참외 등 여름 과일이 풍성하여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려주는 때이기도 해요. 세자도 공부를 잠시 쉬는 때. 중종실록에는 세자의 글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이 한추위 한더위라면 공부를 좀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고 임금께 아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서 무렵의 더위는 궁궐에서도 어쩔 도리 없이 공부를 쉬고 더위를 피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소서, 대서와 삼복, 더위. 우리 조상들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삼복이라 부르며 24절기와는 또 다른 절기로 삼았어요.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 세 날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양력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들어있어요. 복날 중 초복은 소서 뒤에 오고 중복은 대서 뒤, 말복은 입추 뒤에 오지요. 대서에 대한 속담. 대서 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 염소뿔은 매우 단단하지만 그런 염소뿔마저 녹아내릴 것만 같이 불볕 더위가 계속 되는 것을 표현한 속담이에요. (8월 7일) 무렵 입추. 여름 더위 속에서 시작되는 가을.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는 입추예요.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와 더위가 마무리된다는 서서 사이에 있어요. 양력 8월 7일이나
이 8일 무렵이지요. 입추는 한자어로 서다,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입자에 가을을 뜻하는 추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날이지요. 입추 무렵은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밤에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차츰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해요. 아직 더운 시기지만 우리 조상들은 입추 때부터 가을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요. 말복 전에 입추. 1년 중 가장 더운 날인 말복 뒤에 가을이 시작하는 입추가 올 것 같지만 보통은 입추 며칠 뒤에 말복이 있어요. 어떤 해에는 입추와 말복이 같은 날인 경우도 있지요. 입추는 양력,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말복은 음력,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정함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늦더위 있다 해도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는 농가 월령과 7월령에서 7월 음력은 한여름이지만 입추 처서의 절기이며 늦더위가 있다 해도 계절의 차례를 속일 수 없어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바람도 다르다라고 입추 무렵에 대해 표현했어요. 가을 채비. 늦더위가 있기는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입추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벌써 가을 채비를 시작했어요.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고 9월에서 10월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에 대비를 하였어요. 날씨로 풍년 점치기. 입추는 곡식이 여무는 시기이기에 이날 날씨를 보고 점을 치기도 했어요. 입추에 하늘이 맑으면 모든 곡식이 풍년이라고 여겼고, 비가 조금 내리면 좋은 일이 생기고, 비가 많이 내리면 벼농사에 피해를 입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짐작했대요. 기청제를 지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입추 뒤에도 장마가 계속되어 비가 내리면 기청제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농사에 피해를 줄까 날이 맑기를 빌던 제사였지요. 조선시대에는 주로 종묘나 한양, 지금의 서울의 사대문에서 기청제를 올렸다고 해요. 입추에 대한 속담.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이지요. 벼 자라는 소리가 들려서 개가 짖을 정도로 벼가 잘 자라는 때라는 말이에요. 8월 23일 무렵 처서. 더위가 그치고 가을이 다가옴. 24절기 중 14번째 절기는 처서예요. 입추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8월 23일이나 24일 무렵이지요. 처서는 한자어로 머물러 있다를 뜻하는 처자에
더위를 뜻하는 서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직 더위가 머물러 있다 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첫자에는 처리하다 라는 뜻과 멈추다 라는 뜻도 있으니 더위를 마무리 짓거나 멈추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처서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때에는 지긋지긋했던 더위의 기세가 점점 꺾이고 가을의 기운이 더욱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 조상들은 처서를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 구름 타고 온다고 표현했어요. 벌초하기. 처서 무렵에는 따가운 햇살이 한풀 꺾이며 풀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져요. 바쁜 농사일도 어느 정도 끝나고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있어 이때 논두렁에 풀을 베어주거나 산소를 찾아가 벌초를 하였어요. 포쇄하기. 옛날에는 처서 때면 장마 등 여름 습기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꺼내 햇빛과 바람에 말렸어요. 여인들은 옷을, 선비들은 책을 말렸는데 이를 포쇄라고 불렀어요. 특히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에서는 포쇄 별감의 지휘 아래 실록을 말리는 것이 큰 행사였지요. 농부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처서비. 처서 무렵에는 보통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온을 보이고 낮 동안에는 왕성하게 햇빛이 비치면서 가을거지할 농작물의 마지막 성장을 도와주어요. 그런데 처서에 비가 자주 내리면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요. 우리 조상들은 처서에 내리는 비를 처서비라고 부르며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에 든 쌀이 줄어든다며 좋아하지 않았어요. 백중과 호미시시. 이 무렵이면 우리 조상들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주로 백중이라고 부르는 음력 7월 15일에 여름 내내 썼던 호미와 농기구들을 깨끗이 씻어놓고 잔치를 벌였지요.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쉬고 노는 농민들의 하루 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호미시시라고 불렀어요. 어정 7월, 건들 8월, 동동 9월. 처서 무렵이면 호미시시도 끝나고 농사일이 비교적 한가해지는 시기여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어정, 즉 대충 지내다 보면 7월이 가고 건들대다 보면 8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발을 동동 구르기 바쁜 9월이 온다는 말이에요. 처서에 대한 속담.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잎도 비뚤어진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변화를 벌레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어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 모기가 더 이상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처서가 지나면 모든 식물의 생육이 정지되어 시들기 시작한다는 데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풀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자란다 해도 정도가 약해지는데 풀이 시들고 말라
꼬여가는 것을 울며 돌아간다 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9월 8일 무렵 백로,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힘. 24절기 중 15번째 절기는 백로예요.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가을날인 추분 사이에 있어요. 양력 9월 7일이나 8일 무렵이지요. 백로는 한자어로 흰 백자에 이슬로가 합쳐진 말이에요. 농작물이나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는 데서 생겨난 말이지요. 한낮에는 늦여름의 더위가 미처 가시지 않았는데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엉겨서 이슬이 되고 그 이슬이 풀잎이나 물체에 맺히며 하얗게 보여요. 이때는 맑은 날이 계속되고 기온도 적당해서 오곡 백과가 여무는데 더없이 좋은 시기이지요. 어쩌다 늦은 태풍이 불 때도 있지만요. 포도가 제철인 포도순절, 백로에서 추석까지의 때를 우리 조상들은 포도순절이라고 불렀어요. 포도가 잘 익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이 무렵에 첫 포도를 따서 조상의 혼을 모셔두는 사당에서 올리고 다음으로 그 집의 맏며느리가 포도 한 송이를 통째로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린 포도는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을 상징해서였지요. 벌초하기, 백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백로 무렵 우리 조상들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 벌초를 했어요. 벌초는 무덤에 풀을 베어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백로바람, 백로비. 우리 조상들은 백로날 날씨를 통해서 그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판단해 보기도 했어요. 바람이 불면 벼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다 예상했고, 비가 오면 큰 풍년이 들 것이라고 여겼대요. 시집간 딸의 친정 나들이. 백로 무렵이면 바쁘고 힘든 여름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하기 전이에요. 벼가 잘 여물기를 기다리며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때여서 이때 시집을 간 여자들은 틈을 내어 친정에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오기도 했어요. 이를 근친 또는 귀녕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마음대로 친정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백로에 대한 속담. 7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못 먹어도 8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먹는다. 백로는 보통 음력으로 8월 초순 때지만 때로는 7월 말에 들기도 해요. 절기가 일찍 시작된 음력 7월 백로의 벼 이삭은 벼가 여물어 추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에서 생겨난 속담이에요. 패다는 벼나 보리와 같은 곡식의 이삭이 나오는 것을 말해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 천석을 늘린다. 백로에 비가 오면 큰 풍년이 든다는 뜻이에요. 9월 23일 무렵 추분,
가을의 한가운데 24절기 중 16번째 절기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이에요. 백로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9월 22일에서 24일 무렵이지요. 추분은 한자어로 가을 추자에 나눌 분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가을을 나누는 때라는 말인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을 합쳐서 이분이라고 부르는데 춘분이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면 추분은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요. 낮과 밤의 길이는 같지만 기온은 추분 때가 더 높은데 여름 내 달궈진 땅이 아직 덜 식어서이지요. 벌레가 땅 속에 숨다. 우리 조상들은 추분 때 천둥과 번개가 사라지고 대신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벌레들은 땅 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고도 했지요. 벌레가 땅 속에 숨는다는 것은 따뜻한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거나 겨울을 나는 벌레들이 흙으로 둥지의 입구를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지낼 둥지의 입구를 막아 추위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가을거지, 추수. 농촌에서는 추분 무렵이면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분주하게 지내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말린 호박고지와 박고지, 깻잎, 호박순, 고구마순도 이맘때 거두어 드리고요. 산나물을 말려 묵은 나물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추분이 공휴일. 일본은 추분을 추분의 날이라고 부르며 공휴일로 정해 지내고 있어요. 1948년부터 조상을 공경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그리워하는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지요. 이날에는 오하기라고 부르는 팥소로 싼 과자 떡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노인성의 제사 지내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추분을 맞아 노인성이라고 부르는 별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옛 사람들은 노인성을 인간의 수명,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별로 여기고 이 별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별 탈 없이 잘 살기를 바랐지요. 노인성은 남반구 별자리에 있는 별이어서 한반도에서는 여름철에는 보이지 않고 제주도와 남해에서 추분과 춘분 사이에만 볼 수 있어요. 서양에서는 카노푸스라고 부르는 별이기도 한데 시리우스에 이어 두 번째로 밝게 보인다고 해요. 추분에 대한 속담.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추분이 지나면
천둥도 치지 않고 벌레들도 월동할 곳으로 숨는다는 뜻으로 추분부터 밤이 길어지면서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 추분과 춘분이 더위와 추위의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생긴 말이에요.